저는 황말순입니다. 올해 72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했던 선택이 옳았는지 여러분도 함께 생각해 보셨으면 해서입니다. 2018년 가을 남편 강철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65세였죠. 우체국에서 35년간 집배원으로 일한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혼자 집에 앉아 있는데 뭔가 정리해야 할 것들이 산더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낡은 가계부를 발견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여놨더라고요. 펼쳐보니 남편 특유의 각진 글씨로 가게 내역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그런데 맨 뒷장에 뭔가 다른 게 끼워져 있었어요.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남편이 손으로 쓴 메모였죠. 제목도 없이 그냥 세 줄만 적혀 있었어요. 첫째, 절대 남의 빚 보증 서지 말 것. 둘째, 도장과 통장은 따로 보관할 것. 셋째, 남의 숨 넘어가는 데 쓰는 돈만이 큰 돈이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남편이 언제 이런 걸 써뒀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종이를 만지작거리며 읽고 또 읽었어요. 글씨가 평소보다 떨린 게 아마 마지막 무렵에 쓴 것 같았죠. 다음 날 남편 유품을 정리하면서 또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우체국 모자가 들어있던 상자 밑에 작은 금고 열쇠가 숨어 있었어요. 그 열쇠로 안방 옷장 뒤쪽 금고를 열어봤더니 도장 케이스가 들어있더라고요. 시린도 있고 은행인도 있고 각종 서류들도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죠. 은행에서 30년 넘게 창구 일을 했던 저로서는 이런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객들이 도장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며 난감해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봤거든요. 남편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둔 걸 보니 마음 한편으론 고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서운하기도 했어요. 왜 살아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안 해줬을까 싶어서 말입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혼자서 중얼거렸죠. 대답은 없었지만 그 세 줄짜리 메모가 자꾸 눈에 밝혔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메모가 앞으로 제가 겪게 될 일들의 답이 될 줄은요. 장례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들이 찾아왔습니다. 장남 도훈이와 차남 지훈이죠. 둘 다 아버지 장례 때문에 한동안 못 보다가 오랜만에 만나는 거였어요. 엄마, 이제 혼자 계시기 불편하실 텐데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도훈이가 그러더라고요. 맏아들답게 반듯한 말투였죠. 지훈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저희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그 말들이 고마웠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뭔가 어색하기도 했어요. 평소엔 명절 때나 보던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자주 찾아오니까 말입니다. 괜찮다, 엄마가 뭘 못해서.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꾸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남편 없이 혼자 살아가려면 뭘 준비해야 할지, 아이들과는 어떻게 지내야 할지. 그날 밤 다시 그 메모를 꺼내봤습니다. 불빛 아래서 읽으니 글씨가 더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특히 세 번째 줄이 마음에 걸렸어요. 남의 숨 넘어가는데 쓰는 돈만이 큰 돈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편은 평생 검소하게 살았는데 이런 철학이 있었나 싶었어요. 며칠 후 은행 퇴직자 모임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동료들을 만나니 마음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사진도 찍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했죠. 그런데 모임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평생 남의 돈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창구에서 고객들의 입금, 출금, 송금을 처리하면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봤죠. 누군 열심히 모으고 누군 펑펑 쓰고 누군 빚에 허덕이고 그런 모습들을 매일 봤어요. 그런 제가 정작 제 돈, 제 가족 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집에 와서 금고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도장 케이스를 꺼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남편이 얼마나 꼼꼼하게 정리해뒀는지 알 수 있었어요. 각 도장마다 용도가 적힌 작은 딱지가 붙어 있었거든요. 은행용, 관공서용, 계약용 이런 식으로 말이죠. 참 세심한 사람이었네.
혼잣말을 하면서 도장들을 다시 케이스에 넣었어요. 그리고 금고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게 제 몫이 되었구나. 책임도 선택도 모두 제가 해야 하는구나.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앞으로 제가 얼마나 어려운 선택들을 하게 될지 말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도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그 3줄짜리 메모만은 계속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어요. 마치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조언처럼 느껴졌거든요. 돈은 사람을 시험한다. 그날 밤 일기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남편의 메모를 보면서 든 생각이었죠.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 말이 제 인생에서 가장 정확한 예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2023년 겨울이었죠. 저는 그동안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은행 퇴직금과 남편의 보험금으로 큰 무리 없이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장남 도훈이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어요. 뭔가 설레는 듯 하면서도 조급해 보였죠.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도훈이는 거실에 앉자마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무슨 소식인데? 저는 차를 우리며 물었죠. 도훈이는 지난 몇 년간 여러 사업을 시도했었거든요. 온라인 쇼핑몰도 해보고 카페도 열어봤다가 접기도 하고. 그때마다 이번엔 진짜라는 말을 했었어요. 물류 스타트업이에요, 엄마. 이번엔 정말 다릅니다. 도훈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치더니 열심히 설명하기 시작했죠. 요즘 온라인 주문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아세요? 물류센터가 부족해서 난리예요. 우리가 지금 들어가면 대박이 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사실 물류가 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아들이 열심히 설명하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도훈이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계약금이 필요해요. 물류센터 임대료 보증금하고 초기 운영비 말이에요.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많지 않죠?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3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쉽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서류 좀 보자. 저는 형광펜을 꺼내 들었습니다. 은행에서 일할 때부터 계약서를 볼 때는 항상 중요한 부분에 줄을 그어가며 읽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서류를 훑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위탁자와 수탁자 구조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누가 실제 사업 주체인지 책임은 어떻게 나뉘는지 애매하게 적혀 있었죠. 도훈아, 이 부분이 좀 이상하네. 저는 형광펜으로 그어둔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 그건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요즘 스타트업은 다 이렇게 해요. 도훈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이런 애매한 계약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도 좀 더 정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니? 엄마, 시간이 없어요. 다른 투자자들도 기다리고 있고 늦으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도훈이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한번 봤어요. 정말 복잡하고 어려웠죠.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간절해 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이번 한 번만이야, 알겠지? 결국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훈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고맙습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도훈이가 간 후에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과연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요? 남편의 메모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특히 첫 번째 줄이요. 절대 남의 빚 보증 서지 말 것. 이건 보증은 아니지만 뭔가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고 가계부를 펼쳐서 지출 내역을 적었습니다. 도훈이 사업 지원금 3천만 원. 며칠 후 도훈이가 다시 찾아왔을 때 뭔가 달라 보였어요. 차 열쇠에 작은 키링이 달려 있었거든요. 자세히 보니 어떤 코인 거래소 로고였어요.
도훈아, 그거 뭐니? 아, 이거요? 친구가 준 거예요. 요즘 코인이 대세라고. 도훈이는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지만 저는 뭔가 찜찜했습니다. 사업 자금을 주면서 코인에도 관심을 보이다니. 하지만 이미 돈을 준 상황이라 뭐라고 할 수도 없었죠. 사업은 어떻게 돼가? 잘 되고 있어요. 계약도 거의 마무리됐고 곧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훈이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뭔가 허둥지둥하는 것 같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도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계약 조건이 바뀌어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뭐가 바뀌었는데? 복잡해요. 설명하기엔 너무 길고. 그냥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미 돈을 준 상황이라 어쩔 수가 없었죠. 그날 밤 남편의 메모를 다시 꺼내 봤습니다. 세 번째 줄이 유독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남의 숨 넘어가는데 쓰는 돈만이 큰 돈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계속 생각해 봤어요. 혹시 남편이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걸까요? 며칠 후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도훈이를 봤습니다. 카페에서 누군가와 얘기하고 있었는데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상대방이 뭔가를 보여주니 도훈이가 머리를 감싸 쥐더라고요. 집에 와서 도훈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도훈아, 오늘 시장에서 봤는데 괜찮니? 엄마가 봤어요? 아, 그냥 사업 파트너랑 미팅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죠.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조금 복잡한 상황이어서 그래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미 돈은 준 상태였고 아들을 다그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날 밤 가계부에 새로운 항목을 적었습니다. 걱정이라고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지출이지만 분명히 제가 치르고 있는 대가였거든요. 창밖을 보니 도훈이 차에서 봤던 그 코인 키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혹시 제가 준 사업 자금이 다른 데 쓰인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들을 믿어야죠. 이번엔 정말 다를 거라고 도훈이가 그렇게 확신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훈이 사업 자금을 지원한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지훈이가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말수가 적더니 한참 동안 머뭇거리더라고요.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훈이는 차 한 잔을 다 마시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어요. 무슨 일이니? 저는 마주 앉으며 물었죠. 지훈이는 항상 형보다는 솔직한 편이었거든요. 뭔가 어려운 일이 있나 보다 싶었어요. 사실은 투자를 좀 해봤어요. 투자? 네, P2P 대출이요. 요즘 많이들 하잖아요. 은행 금리보다 훨씬 좋거든요. 지훈이는 핸드폰을 꺼내 어떤 앱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여러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연 8%, 10% 같은 수치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훈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뭔 문제? 보증인이 필요해요. 제가 투자한 상품이 좀 복잡한 구조여서 보증인 없이는 돈을 뺄 수가 없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증인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거든요. 보증인을 왜 서달라는 거니? 형식적인 거예요, 엄마.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고 그냥 서류상 필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훈이는 급하게 설명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남편의 메모 첫 번째 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절대 남의 빚 보증 서지 말 것. 지훈아, 보증은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왜요? 형식적인 건데. 형식적이든 아니든 보증은 보증이야. 엄마는 절대 안 해.
그러면 제 돈은 어떻게 해요? 2천만 원이나 들어가 있는데. 지훈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2천만 원이라니 언제 그런 큰 돈을 투자했을까요? 2천만 원을 어디서 구했니? 직장에서 대출 받았어요. 투자 수익으로 갚으려고 했는데.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를 했다니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지훈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다들 하고 있어요. 요즘 이런 식으로 안 하면 돈 못 벌어요. 지훈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소 조용한 성격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그래도 보증은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훈이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갑자기 일어섰어요. 알겠어요. 엄마가 그러시면 어쩔 수 없죠. 목소리에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더니 한마디 더 했어요. 형한테는 3천만 원 주면서 저한테는 보증도 못 서주시는 거네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이들끼리 비교하는 말을 들으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보증만은 정말 안 되는 일이었죠. 그날 저녁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지훈이가 올린 거였어요. 엄마가 너무 하시네요. 형만 도와주고 저는 보증도 안 서준다고 하시네요. 곧이어 도훈이 메시지가 왔어요. 뭔 소리야? 무슨 일이야? 며느리 유리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핸드폰을 보면서 답답했어요.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일은 아닌데 싶었죠. 하지만 설명을 안 할 수도 없었어요. 지훈이가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보증은 정말 위험한 일이거든요. 곧바로 지훈이 답장이 왔어요. 형식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실제 손해는 없다고 했고요. 도훈이도 끼어들었어요. 엄마, 가족끼리 그 정도는 도와줄 수 있지 않아요? 며느리까지 가세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가 그렇게 어려워하는데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머리가 아팠거든요. 세 명이 한꺼번에 저를 설득하니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혹시 제가 너무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때 남편의 메모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가계부에서 그 종이를 꺼내 다시 읽어봤어요. 절대 남의 빚 보증 서지 말 것. 남편이 왜 이런 말을 써뒀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남편은 평생 신중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지훈아, 엄마 마음 알아줘. 보증만은 정말 안 돼. 그러면 제 돈은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 회사에 상담 받아보거나. 이미 다 알아봤어요. 보증인 없으면 답이 없어요. 지훈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며칠 동안 계속 전화를 했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애원하기도 했어요. 엄마, 제발요. 저 정말 힘들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보증만은 정말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동네 법무사 최원길 씨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마주쳤는데 반갑게 인사하더라고요. 황 선생님 잘 지내시죠? 네, 덕분에요. 최원길 씨는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일해온 분이에요. 남편과도 친분이 있었죠. 혹시 법적인 상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요즘 금융 상품들이 복잡해서 조심하셔야 해요. 그러면서 명함을 하나 주더라고요. 명함을 받아보니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어요. 생전증 여기부 신탁 상담 이런 글씨가 보였죠. 이게 뭐예요? 아, 요즘 많이들 문의하시는 거예요. 재산 관리 방법 중 하나죠. 나중에 필요하시면 상담 받아보세요. 집에 와서 그 명함을 테이블 위에 놓고 봤어요. 생전증여라니, 기부신탁이라니. 생소한 단어들이었죠. 하지만 왠지 중요해 보여서 서랍에 넣어뒀어요. 그날 밤 지훈이가 또 전화했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드려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지훈아, 엄마 마음도 좀 헤아려줘. 보증은 정말 위험한 거야.
위험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서류에 이름만 올리는 거라고요. 지훈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도 끝까지 고개를 저었죠. 안 돼, 절대 안 돼. 결국 지훈이는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후 가족 단톡방에서도 조용해졌죠. 아무도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가족을 도와주지 못하는 매정한 엄마인 걸까요? 하지만 남편의 메모를 볼 때마다 확신했어요. 이 선택이 맞다고요. 보증은 정말 위험한 일이니까요. 법무사 명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들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았죠. 지훈이 보증건으로 갈등을 겪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유리가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차림새가 단정했는데 뭔가 준비해온 티가 났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유리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죠.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사왔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 홍삼이었습니다. 포장지도 번듯하고 값이 꽤 나가 보였어요. 이런 거 사올 필요 없는데. 괜찮아요. 어머니께서 항상 저희 잘 챙겨주시니까요. 유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평소와는 좀 달라 보였어요. 뭔가 부탁할 게 있는 표정이었죠. 차를 마시며 한동안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이들 이야기도 하고 요즘 물가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 유리가 갑자기 한숨을 쉬더라고요. 어머니 사실은 고민이 하나 있어서 왔어요. 무슨 고민? 아이들 학원 차 때문이에요. 유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지금 타고 있는 차가 너무 낡아서 아이들이 부끄러워해요. 친구들은 다 좋은 차로 학원 다니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런 것에 민감하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새 차를 사고 싶은데 목돈이 부족해서요. 얼마나 필요한데? 2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비싼 차는 아니고 그냥 아이들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만. 유리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모든 엄마가 그렇듯이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졌죠. 중고차는 어때? 요즘 중고차도 좋은 게 많잖아. 저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어요. 굳이 새 차를 살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 중고차는 고장 위험도 있고 아이들 안전을 생각하면 새 차가 나을 것 같아서요. 유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표정을 보니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체면도 있어요. 다른 엄마들이 다 좋은 차 타는데 저희만 너무 초라하면. 체면이라는 말에 저는 좀 당황했어요. 체면을 위해 2천만 원을 쓰겠다니 그게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유리야, 체면도 중요하지만 형편에 맞게 살아야지.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요즘 세상이 그래요. 아이들이 위축될까봐 걱정돼서. 유리는 울먹울먹했어요. 정말로 고민이 많아 보였죠. 저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손자들을 생각하면 도와주고 싶었지만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볼게. 결국 저는 그렇게 답했어요. 유리의 얼굴이 밝아졌죠.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그날 밤 가계부를 펼쳐서 계산해 봤습니다. 도훈이한테 준 3천만 원 그리고 유리가 요청한 2천만 원. 벌써 5천만 원이었어요. 큰 돈이었죠. 하지만 손자들 생각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이들이 정말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할머니로서 못 본 척할 수는 없잖아요. 며칠 후 유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유리야, 차건 말인데? 네, 어머니. 전액은 어렵고 절반 정도만 도와줄게. 1천만 원.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유리는 기뻐했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걱정이 됐죠.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말이에요. 일주일 후 유리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차 카탈로그를 들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차 골랐어요.
이걸로 하려고요. 카탈로그를 보여주는데 꽤 고급스러운 차였어요. 가격표를 보니 3천만 원이 넘었죠. 이거 비싸네. 저희가 추가로 대출 받으려고요. 어머니가 주신 돈에 조금만 보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좀 당황했어요. 제가 준 돈을 미천으로 해서 더 비싼 차를 사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월 할부금이 얼마나 되는데? 많지 않아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 50만 원이 적은 돈인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괜찮아요. 도훈이 사업도 잘 될 거고 저도 일자리 알아보고 있어서. 유리는 자신 있게 말했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도훈이 사업이 정말 잘 될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돈을 준 상황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었죠. 결국 유리는 그 차를 샀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아파트 주차장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유리가 새로 산 차가 없었거든요. 자리만 비어 있었죠. 며칠 더 지켜봐도 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결국 도훈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도훈아, 유리가 산 차는 어디 있니? 아, 그거요? 잠시 정비소에 맡겨놨어요. 벌써 고장이 났나? 아니에요. 그냥 점검차 맡긴 거예요. 도훈이의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죠. 일주일 후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동네 부동산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였어요. 도훈 씨 집이 차를 팔았다더라. 새로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말이야. 차를 팔았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새로 산 차를 벌써 팔았을까요? 집에 와서 도훈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도훈아, 차 팔았다면서?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한숨 소리가 들렸죠. 네, 팔았어요. 왜? 사업 자금이 급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제가 준 돈으로 산 차를 사업 자금으로 쓰겠다고 팔았다니.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그러면 아이들 학원은 어떻게 다니고? 지금은 유리가 대중교통으로 데려다 주고 있어요. 조금만 참으면 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결국 아이들은 여전히 부끄러운 상황에 있고 저만 돈만 날린 셈이었죠. 그날 저녁 가계부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도훈이가 차키에 달고 다니던 그 코인 키링 말이에요. 알고 보니 도훈이가 코인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거였어요.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였는데 도훈이가 코인으로 몇 천만 원을 잃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제가 준 사업 자금도 유리차 구입비도 결국 코인 손실을 메우는 데 쓰인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돈을 쓰면 안 되는 건데. 혼잣말을 하면서 남편의 메모를 다시 봤어요. 세 번째 줄이 유독 눈에 들어왔죠. 남의 숨 넘어가는 데 쓰는 돈만이 큰 돈이다. 이제야 그 뜻을 알 것 같았어요. 정말 필요한 곳에 쓰는 돈이 아니라면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닐까요? 그날 밤 가계부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허망한 지출이라고요. 돈은 나갔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지출 말이에요. 창밖을 보니 주차장이 보였어요. 유리차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죠. 그 빈자리가 제 마음 같았습니다. 아이들의 연이은 요구와 실망스러운 결과들로 마음이 무거웠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익숙한 얼굴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조용한 목소리로 인사하는 여자분이었어요. 박소연 씨였죠. 이 동네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몇 번 마주쳐서 안면은 있었는데 자세히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 보러 나오셨네요. 저는 웃으며 인사했어요. 소연 씨는 항상 조용하고 정중한 분이었거든요. 네, 집에서 반찬 해 먹으려고요. 소연 씨 옆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조금 창백해 보였지만 눈만큼은 또렷하고 밝았죠. 민우야,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민우라는 아이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작지만 예의 바른 아이였습니다. 민우가 몇 살이니? 10살이에요. 아이는 수줍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손목에 하얀 팔찌를 차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차는 그런 팔찌 같았죠. 혹시 아픈 데 있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연 씨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소아과에 다니고 있어요. 그래? 어디가 아픈데? 혈액 쪽이 좀. 소연 씨는 말을 흐렸어요.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았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민감한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치료 잘 받고 건강해져라. 저는 민우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며칠 후 시장에서 반찬을 좀 많이 사게 됐어요. 혼자 먹기에는 양이 많았죠. 문득 소연 씨 모자가 떠올랐습니다. 간호사라서 바쁠 텐데 아픈 아이까지 돌봐야 하니 얼마나 힘들까 싶었어요. 반찬을 조금씩 나눠 담아서 소연 씨 집에 갔습니다. 작은 빌라 2층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민우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우야, 엄마 계시니? 네, 잠깐만요. 곧 소연 씨가 나왔어요.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야간 근무를 준비하는 것 같았죠.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반찬을 좀 많이 해서 나눠드리려고 왔어요. 소연 씨는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이런 걸 어떻게 받아요?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혼자 사니까 남는 게 많아서요. 결국 소연 씨는 반찬을 받았어요.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민우 혼자 있어도 괜찮니? 네, 이제 적응했어요. 밤에는 제가 없지만 낮에는 함께 있으니까요. 소연 씨는 미안한 듯 말했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지 짐작이 갔죠. 혹시 아버지는? 없어요. 저희 둘이서 지내요. 소연 씨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담담함이 있었어요. 이미 받아들인 상황인 것 같았죠. 그날 이후로 가끔씩 반찬을 나눠주곤 했습니다. 소연 씨는 항상 고마워했고 민우도 점점 저와 친해졌어요. 어느 날 민우가 갑자기 입원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소연 씨가 급하게 찾아와서 말해줬거든요.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응급실에 갔다가 입원하게 됐어요. 소연 씨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아무리 간호사라고 해도 내 아이 일이면 다르겠죠. 어느 병원에? 시립병원 소아과예요. 내가 한번 가봐도 될까? 괜찮으시다면. 민우도 할머니 보면 좋아할 거예요.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소아과 병동은 처음 가보는 곳이었어요. 복도에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여기저기 앉아 있었죠.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민우는 4인실에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죠. 하지만 저를 보자 웃었어요. 할머니, 민우야, 아프니?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요. 아이는 용감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손목의 하얀 팔찌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연 씨는 옆에서 계속 민우를 돌봐주고 있었어요. 잠시도 한눈 팔지 않고 아이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소연 씨, 좀 쉬어요. 내가 잠깐 봐줄게. 괜찮아요. 제가 있어야 해요. 소연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의 마음이었겠죠. 1시간쯤 있다가 나오는 길에 간호사실에서 우연히 대화를 듣게 됐어요. 저 아이 백혈병이에요. 치료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엄마가 혼자서 키우는 거 아니에요? 정말 힘들겠네요. 백혈병이라니.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런 큰 병을 앓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백혈병에 대해 찾아봤어요. 치료비가 정말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소연 씨가 혼자서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됐습니다. 며칠 후 다시 병원에 갔어요. 이번에는 과일을 좀 사들고 갔죠. 민우는 조금 나아 보였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민우가 제 손을 잡더라고요. 작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민우야, 아프지 말고 빨리 나아라. 네, 열심히 치료받을게요.
아이는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10살짜리가 이런 큰 병과 싸우고 있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민우가 갑자기 팔찌를 풀어서 제게 건넸어요.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이게 뭐니? 병원 팔찌예요. 제가 여기 있다는 증거예요. 할머니가 가지고 계세요. 저는 그 하얀 팔찌를 받았어요. 플라스틱 재질이었는데 민우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었죠. 고마워, 민우야. 집에 와서 그 팔찌를 보니 작은 종이 쪽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아마 간병일지인 것 같았는데 거기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살아야 할 이유는 사람에게 있다. 누가 쓴 건지는 몰랐지만 그 문장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어요. 그날 밤 가계부를 덮고 법무사 최원길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최 선생님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핸드폰을 보니 캘린더에 알림이 하나 떠 있었어요. 공익기부신탁 상담이라고 적혀 있었죠. 언제 설정한 건지 기억이 안 났지만 지금 제게 필요한 상담인 것 같았어요. 민우의 하얀 팔찌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팔찌가 저에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았어요.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이제 좀 알 것 같았습니다. 법무사 최원길 씨와 상담을 받은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엄마, 문 열어주세요. 도훈이 목소리였는데 평소와는 다른 톤이었어요. 급하고 다급한 소리였죠. 문을 열어보니 도훈이와 지훈이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둘 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무슨 일이니? 왜 이렇게 급해? 엄마, 들어가서 얘기해요. 도훈이는 안으로 들어오면서 손에 든 서류 봉투를 흔들었어요. 뭔가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는 것 같았죠. 거실에 앉자마자 도훈이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위임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니? 엄마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해요. 지훈이가 거들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저는 서류를 자세히 봤어요. 위임장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제 명의로 거액을 빌리겠다는 내용이었죠. 얼마를 빌리려는 거니? 5천만 원이요. 5천만 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제가 도와준 돈도 이미 많은데 또 5천만 원이라니. 엄마, 이렇게 안 하면 정말 큰일 나요. 도훈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형 사업이 이번에 정말 대박 날 거거든요. 조금만 더 투자하면 돼요. 지훈이도 형을 거들었죠. 하지만 저는 이미 여러 번 들은 말이라 믿기가 어려웠어요. 도훈아, 너 벌써 얼마나 받았는지 기억하니? 그건. 그때는 준비가 부족했어요. 이번엔 정말 다릅니다. 지훈이 너도 마찬가지야. 보증 안 서준다고 화내더니 이제는 대출이야? 지훈이는 잠깐 머뭇거렸어요. 엄마, 저희가 한 가족 아니에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가족이니까 더 신중해야 하는 거 아니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의 메모가 다시 떠올랐거든요.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 조항이 말이에요. 엄마, 시간이 없어요. 오늘 안에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도훈이가 조급해했어요. 그러면 도장만 찍어주세요. 정말 간단한 거예요. 도장?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도장을 달라니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었죠. 안 돼. 도장은 절대 안 돼. 왜요? 그냥 서류에 찍기만 하면 돼요. 도장은 곧 제 목숨과 같은 거야. 함부로 찍을 수 없어.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도장의 무서움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한 번 찍힌 도장은 돌이킬 수 없어요. 엄마, 저희를 믿지 못하세요? 지훈이가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도장은 정말 신중해야 하는 거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말 급한데? 도훈이가 답답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절대 물러설 수 없었죠. 도장 가져와요. 저희가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지훈이가 일어서더라고요.
뭘 확인하려고? 진짜 필요한 서류인지 확인해 봐야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도장은 줄 수 없어. 절대로. 엄마. 도훈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도장 내놔요. 엄마 거지만 저희한테도 필요하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화가 났어요. 도장을 내놓으라니 이게 자식이 부모에게 할 말인가요? 도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금고에 있죠? 지훈이가 안방 쪽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설마 그걸 가지러 가려는 거니? 엄마가 안 주시니까 어쩔 수 없죠. 두 아들이 안방으로 향했어요. 저는 황급히 따라갔죠.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니? 도장만 빌려줘요. 서류 처리하고 바로 갖다 드릴게요. 도훈이가 금고 앞에서 말했어요. 열쇠 어디 있어요? 지훈이가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죠. 이미 제가 준비해둔 게 있었거든요. 찾지 마라. 소용없어. 저는 금고를 열었어요. 그리고 도장 케이스를 꺼냈죠. 봐라. 케이스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어요. 도장이 하나도 없었죠. 엄마, 도장이 어디 있어요? 도훈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없어. 없다니요? 어디 갔는데요? 안전한 곳에 맡겨뒀어.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사실 며칠 전에 법무사 최원길 씨한테 맡겨둔 거였죠. 이런 상황을 예상했거든요. 어디에 맡겼어요? 지훈이가 다그쳤어요. 그건 너희가 알 필요 없어. 엄마, 이건 너무해요. 도훈이가 소리쳤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세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니? 저는 두 아들을 바라봤어요. 엄마를 뭘로 보는 거니? 돈 나오는 기계로 보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니? 맨날 돈만 달라고 하고 이제는 도장까지 내놓으라고 하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평생 이렇게 큰 소리 친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정말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 저희가 간절해서 그래요. 정말 급해서. 간절하면 뭘 해도 되는 거니? 그건 아니지만. 도훈이가 말끝을 흐렸어요. 부모의 돈은 자식의 훈련장이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 말을 하니 속이 시원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연습용 돈이 아니라는 뜻이야. 두 아들은 말없이 서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나 봐요. 도장은 못 줘. 위임장도 못 써줘. 더 이상 돈도 없어. 엄마. 집에 가라. 그리고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봐. 그날 밤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최원길 씨가 새로운 서류에 봉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강철수 황말순 기금 설립 서류였어요. 제가 며칠 전에 결정한 일이었죠. 제 전 재산을 기부 신탁으로 만들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는 거였어요. 민우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았거든요. 도장 사건이 있은 지 사흘 후 법무사 최원길 씨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황 선생님, 서류 준비가 다 됐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이라도 갈 수 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이미 마음을 정했거든요. 법무사 사무실에 가니 두꺼운 서류 뭉치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강철수 황말순 기금이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이렇게 하시면 정말 되돌릴 수 없습니다. 최원길 씨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미 충분히 생각해 봤으니까. 자녀분들은 아시나요? 아직은 모르죠. 알 필요도 없고요. 저는 서류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민우의 치료비, 동네 푸드뱅크 운영비, 독거노인 난방비 지원. 세 가지로 나눠서 집행하기로 했어요. 도장 찍으시면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원길 씨가 도장을 건네줬어요. 제 실인이었죠. 며칠 전에 맡겨뒀던 바로 그 도장이었습니다.
도장을 들고 있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들들이 그렇게 달라던 바로 이 도장으로 제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찍었습니다. 또박또박 정확하게 찍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황 선생님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최원길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계부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전 재산 기부 신탁 완료.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썼죠. 이제야 남편의 메모를 이해했다. 이틀 후 아들들이 찾아왔습니다. 둘 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 했어요? 도훈이가 다짜고짜 물었어요. 무슨 일?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엄마 계좌에 뭔 일이 있었다고. 저는 태연하게 차를 우렸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아, 그거가 뭐예요? 지훈이가 조급하게 물었어요. 기부했어. 기부요? 두 아들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네, 전 재산을 기부 신탁으로 만들었어. 엄마, 정신 나갔어요? 도훈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정신 나간 게 아니라 정신 차린 거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전 재산이 얼마인데요? 2억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지훈이가 흥분했어요. 그래, 그 돈으로 정말 필요한 일을 하기로 했어. 정말 필요한 일이요? 자식들 도와주는 게 가장 필요한 일 아니에요? 아니야. 너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사치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사치라고요? 도훈이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사업 자금이 사치예요? 생활비가 사치라고요? 그래, 사치야. 진짜 급한 건 다른 데 있어. 저는 민우의 하얀 팔찌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뭔지 아니? 뭔데요? 백혈병 걸린 10살 아이가 준 병원 팔찌야. 두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 아이 치료비로 5천만 원이 들어간다. 엄마 혼자서 어떻게 감당하겠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훈이가 울먹거렸어요. 너희들은 손발이 멀쩡하잖니? 스스로 해결해. 엄마, 이건 너무해요. 도훈이가 소리쳤어요. 너무한 건 너희들이야. 부모를 돈통으로만 생각하고. 그 말을 하니 속이 후련했어요. 다른 집 부모들은 다 자식 도와주는데 엄마만 왜 이래요? 다른 집은 다른 집이고 우리는 우리야. 저는 남편의 메모를 꺼내 보여줬어요. 이게 뭔지 아니? 아빠가 쓴 거네요. 지훈이가 읽어봤어요. 남의 숨 넘어가는데 쓰는 돈만이 큰 돈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말 급한 사람을 위해 쓰는 돈만이 의미 있다는 뜻이야. 우리는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도훈이가 따졌어요. 너희들은 급한 게 아니라 게으른 거야. 저는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SNS에 이상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도훈이가 올린 글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매정한 엄마. 자식들은 외면하고 남에게 전 재산을 준 엄마. 이런 엄마 본 적 있나요?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대부분 저를 비판하는 내용이었죠. 자식이 있는데 왜 남한테 줘? 효도도 안 받아본 자식들 불쌍하다. 나이 들면 왜 저래? 처음에는 속상했어요. 하지만 곧 마음이 편해졌죠. 이미 제 선택에 확신이 있었거든요. 지훈이도 비슷한 글을 올렸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억울한지 세상에 이런 엄마가 어디 있냐는 내용이었죠. 며느리 유리는 직접 찾아와서 울면서 호소했어요. 어머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할머니 원망할 거예요. 원망하면 어쩔 수 없지. 정말 되돌릴 수 없어요? 응, 못 돌려.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은행에서 근무했던 시절의 고객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30년 동안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이었어요. 돈 때문에 가족이 갈라진 사람들, 보증 때문에 파산한 사람들, 자식 뒷바라지하다가 노후를 망친 사람들.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파일들을 봉투에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이해할 날이 올까 싶어서요.
일주일 후 기부금이 실제로 집행됐습니다. 민우의 치료비로 5천만 원, 푸드뱅크 운영비로 7천만 원, 독거노인 난방비로 3천만 원. 나머지는 관리비로 남겨뒀어요. 소연 씨한테서 고맙다는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민우 치료 잘 받으세요. 꼭 나와서 어머님께 인사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따뜻했어요.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가계부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돈은 흩어졌지만 사람은 모였다. 창밖을 보니 별이 많이 나 있었어요. 남편도 하늘에서 제 선택을 지켜보고 있을까 싶었죠. 기부 신탁을 실행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과는 연락이 거의 끊어졌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습니다. 작은 전세방으로 이사한 지도 벌써 반년이 넘었어요. 큰 집이 그리울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혼자 살기에는 이만하면 충분했거든요.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매주 화요일엔 푸드뱅크에서 봉사했고 목요일엔 독거 어르신들 안부를 확인하러 다녔어요. 가계부 대신 일기장에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적었죠. 민우는 많이 좋아졌다고 했어요. 소연 씨가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곤 했거든요. 어머님 덕분에 치료를 계속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민우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시간 되실 때 한번 오세요.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푸드뱅크에서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집 앞에 낯익은 차가 서 있더라고요. 도훈이 차였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거였죠. 차에서 누군가 내리고 있었어요. 엄마. 도훈이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겸손하고 조심스러워 보였죠. 왜 왔니? 저는 담담하게 물었어요. 화가 나지도 않았고 반갑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전의 아들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할 말이 있어서요. 뭔 말? 집에서 해도 될까요? 도훈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당연히 들어오겠다고 했을 텐데 이제는 허락을 구하더라고요. 집에 들어와서 도훈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전해달라고 해서요. 봉투에서 나온 건 하얀 팔찌였어요. 민우가 병원에서 차고 있던 바로 그 팔찌였죠. 이게 어떻게 너한테 있니? 민우한테 받았어요. 민우를 언제 만났는데? 3개월 전부터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봉사활동? 저는 의외였어요. 도훈이가 봉사활동을 한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처음엔 화가 나서 갔어요. 엄마가 돈을 준 곳이 어떤 곳인지 보려고 했죠. 도훈이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정말 힘든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민우 같은 아이들,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 도훈이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예전의 들뜬 목소리와는 달랐죠. 지훈이도 함께 하고 있어요. 처음엔 억지로 따라왔는데 이제는 더 열심히 해요. 그래? 네, 그리고 유리도요. 아이들도 가끔 함께 나와서 도와줘요.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 이기적이던 아이들이 정말로 변한 건가요?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어요. 지훈이와 유리 그리고 손자들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손자들이 저에게 달려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이들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어요. 할머니, 저희 봉사활동해요. 어떤 봉사를 했는데? 독거 할머니한테 도시락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 같이 이야기도 나눴어요.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지훈이가 다가와서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엄마가 옳았어요. 저희가 틀렸고요. 유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그때 차 때문에 그런 무리한 부탁을 드려서. 모두가 식탁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였죠.
도훈이가 하얀 팔찌를 식탁 한가운데 올려놓았어요. 민우가 할머니한테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고맙다고요. 민우는 어때?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 퇴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구나. 저는 그 팔찌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작은 플라스틱 팔찌였지만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준 소중한 물건이었죠. 엄마, 저희가 이제 기금 일을 도와드릴게요. 도훈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어떻게? 제가 회계 관리를 할게요. 투명하게 운영해서 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요. 저는 현장 업무를 맡을게요. 직접 찾아다니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만나볼게요. 지훈이도 자신의 역할을 제안했어요. 유리는 아이들 교육 계획을 내놨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나눔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싶어요. 봉사활동을 함께 하면서요. 저는 놀랐어요. 이 모든 게 진심인 것 같았거든요. 정말 할 수 있겠니? 네, 이미 3개월 동안 해봤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도훈이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푸드뱅크에서 일하는 모습, 독거노인 댁을 방문하는 모습들이 찍혀 있었죠. 이거 언제 찍은 거니? 지난주에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정말 놀라웠어요.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구나 싶었죠. 그때 저는 서랍에서 남편의 메모를 꺼냈어요. 그 낡은 종이를 식탁 가운데 놓았습니다. 이걸 다시 읽어봐라. 모두가 돌아가며 읽었어요. 이제 이 말의 뜻을 아니? 네, 정말 필요한 사람을 위해 쓰는 돈만이 의미 있다는 뜻이죠. 도훈이가 대답했어요. 맞아. 그리고 그런 돈을 쓸 때 우리도 진짜 사람이 되는 거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얀 팔찌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의 손이 모였습니다. 그날 밤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6개월 후 민우가 완전히 건강해져서 학교에 다니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연 씨가 감사 인사를 하러 왔을 때 민우도 함께 왔어요. 할머니, 저 이제 완전히 나았어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말 잘 됐구나.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라라. 네. 그리고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민우의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날 저녁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3줄짜리 메모가 우리 가족을 구했다. 돈은 흩어졌지만 사람은 모였다. 이제야 진짜 부자가 무엇인지 알겠다. 창밖을 보니 별이 많이 나 있었어요. 남편도 하늘에서 우리를 보며 웃고 있을 것 같았죠. 하얀 팔찌가 책상 위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팔찌는 우리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어요.